세 번째 세션은 케이지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과 테크니컬 스트래티지 인 퓨전 서저리. 그래서 첫 번째 스피커는 부산 큰병원의 윤명수 선생님이 풀 엔도스코피 퓨전에 대해서 강의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큰병원 윤명수입니다. 그럼 풀 엔도스코픽 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블링이 꽉 끼어 있는 소고기는 맛있는데 저도 좋아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수술하고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 패티 디제너레이션은 결국 페일드백 신드롬을 유발하게 되고 머슬이 한번 디태치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미니멀 인베이시브를 추구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도스코픽 퓨전에서 첫 번째 단계는 SAP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파샬하게 제거를 하든 토탈하게 제거하든 우리가 흔히 이제 디섹톰이라는 캔빈 트라이앵글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 케이지를 넣기에는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루트 인저리를 줄일 수 있고 케이지를 넣을 수 있는 또 공간이 확보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디컴프레션을 풋 아웃사이드 인으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게 위에서 봐야 단호박 식혜구나 먹을 건지 뭐 단호박 식혜 맛이 없으니까 안 먹을란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인사이드 아웃보다 훨씬 이제 가까이서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웃사이드 인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풀 아웃사이드 인으로 그 장애물이 되는 SAP를 치고 봐야 충분한 디컴프레션이 가능하고 그래야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수술 시간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패솔로지에 따라서 센트럴 커넬 스테노시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프로치는 바깥쪽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센트럴까지 이렇게 포스트 디컴프레션을 같이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으로 리밍과 엔드 플레이트 프리퍼레이션을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오픈 서저리에서 올드 에이지나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심한 경우는 이 과정 중에 콜티컬 본이 디스트럭션 돼서 케이지의 सब사이던스를 유발하고 이것이 결국 난유니언이나 말유니언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엔도스코픽 퓨전에서는 커틀리지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해서 서브콘드럴 본을 비교적 건강하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오픈 서저리 블라인드로 하는 엔드 플레이트 그 프리퍼레이션 과정과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본 그래프트를 하고 케이지를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케이지를 넣을 때 시스가 필요한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시스가 없어서 초창기에 제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차로 치면 거의 원시적인 이런 모양이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해리슨 케이지 글라이드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끝에 이제 두 개 스파이크 모양이 있어서 이게 이제 한쪽을 루트, 한쪽을 듀랄 쪽을 프로텍션을 해주기 때문에 차로 치면 이제 좀 뭔가 차 모양이 좀 완성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 글라이드가 나오면서 좀 편하고 수월하게 엔도스코픽 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디컴프레션을 해서 케이지를 넣을 공간을 확보하면 트래블싱 루트와 엑시팅 루트의 공간 엑실라 사이가 나오고요. 이 부분을 애뉴로토미를 간단하게 이렇게 쳐줍니다. 그런 이후에 보시는 저 두 개의 스파이크를 한쪽을 그러니까 트래블싱 루트와 엑시팅 루트 사이에 이렇게 끼우고 애뉴로토미 끼우면 단단하게 잘 빠지지 않아서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그런 이후에는 본그랩을 하든 케이지를 넣든 확실히 프로텍션 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루 이렇게 마지막 단계로 박아주면 되겠고요. 엔도스코픽 퓨전은 특징적으로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제네랄이나 리저널을 선호를 해서 하는데 정급한 경우 뭐 이렇게 그 올드에이지나 뭐 이렇게 제네럴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는 로컬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스크루를 박을 때 환자분이 좀 아파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세데이션을 좀 충분히 시키고 하면 로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엔도스코피 퓨전은 틀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틀립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장점을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다만 이제 틀립을 좀 더 뛰어넘는 두 가지 장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듀라의 벤트럴 사이드도 스코프를 이용해서 확실히 디컴프레션을 할 수가 있고, 또 엔드 플레이트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구 모양으로 보면 그 해리슨 케이지 글라이드가 실제 왼쪽에 이제 상용화된 기구를 보면 이렇게 뷰가 좀 깨끗한데, 사실 아직까지도 오른쪽 화면을 보면 뭔가 이게 좀 뷰가 좀 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워터 클로즈드 시스템이나 캡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향후에 이제 이런 캡이 상용화되는 익스펜더블 케이지가 나오면 오른쪽 보시는 슈퍼카 정도의 어떤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전도 좀 깨끗해지면서 안전하고 오피 타임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 분석을 제가 한번 이 발표 준비하면서 봤는데, 아직까지 엔도스코피 퓨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보고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픈 틀립에 비해서 엔도스코피 퓨전이 바스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ODI는 보면 오픈보다 조금 못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까지로서는 엔도스코픽 퓨전 자체가 우월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다만 이라스펙타라고 하는 블리딩이나 호스피탈 스테이, 오피 타임 등에서는 확실히 엔도스코픽 퓨전이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퓨전 레이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유사한 걸로 나와 있지만 아직 뭐 메타 분석이 아티클이 2개 정도밖에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도스코피 퓨전이 많이 발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플립 케이지를 쓰다가 이제 틀립 케이지, 최근에는 올립 케이지 같은 엑스틀립 케이지를 사용해서 큰 케이지를 넣는 시도도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특정 어떤 서전들이 이렇게 수술을 했다 이거보다는 누구나 퓨전을 생각할 때 엔도스코픽 퓨전이 퍼스트 초이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기구가 좀 더 발전하고 테크닉이 좋아지면 좀 더 안전하고 쉽게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김지훈 부산 심나라병원 김지훈 선생님이 바이포탈 엔도스코픽 룸바이트 보디 휴전 유싱 어블리크 룸바이트 보디 휴전 케이지에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심나라병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바이포탈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제 인터바디를 퓨전하는 테크닉인데, 이 기존에 이제 작은 케이지를 썼다면 현재는 이제 이 좀 큰 케이지, 이제 올립 40mm 곱하기 15 정도 되는 이제 올립에서 쓰는 이제 케이지를 이용한 퓨전 테크닉을 테크니컬한 면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비디오로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렇게 스파인 서저리 발전을 이렇게 맨눈으로 보다가 뒤에는 루프웨어로 보다가 이제 마이크로 현미경을 보기 시작했고, 현미경을 보다가 이제는 이제 유니포탈이나 바이포탈 같은 이제 내시경으로 조금씩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바이포탈 럼바 인터바디 퓨전은 틸립과 약간 플립 그 사이에서라고 저는 그러니까 트레이토리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은 준비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뒤에는 디스탈에는 시암을 준비하고 프록시말 쪽에는 이제 스코프를 준비하고 이렇게 그 원래 기존에 이제 수술하듯이 이제 저렇게 테이블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물은 이제 그래비티를 한 1.7 정도로 해서 펌프를 쓰지 않고 그래비티로 이제 셀라인을 쓰고요. 우선은 이제 포탈을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탈을 잡은 이시를 넣은 다음에 워킹 스페이스를 만들고, 워킹 스페이스 만들어서 물을 넣은 다음에 라미액토미, 발텍토미를 하고 디스크 프랩을 한 다음 봉그랍 케이지를 넣는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탈을 잘못 잡게 되면은 굉장히 디스크 프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래서 디스크 스페이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작업이 좀 힘들어지고요. 또 이제 케이지 이제 트레일을 넣거나 케이지 넣을 때 엔드패드 데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페디클 스크루를 바꿀 때, 포크 테스를 박을 때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시스를 조금 줄여가지고 이제 오피 테이블을 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포탈을 조금 더 이렇게 그렇게 해놓으면 포탈 조금 더 쉽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지를 아무래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고요. 뭐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포탈은 저는 이제 이렇게 페디클 스크루를 박는 자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표시하는데 이렇게 페디클 스크루 박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포탈에 이제 인시전을 넣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코프를 시스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라미나, 디스탈 라미나, 프록시말 라미나, 디스탈의 엔드에 대게끔 일단 터치를 하고 파셋 쪽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일단은 스코프를 넣어가지고 공간을 만듭니다.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파셋을 찾고 이렇게 본을 이제 이렇게 익스포즈를 시키고요. 뭐 많이 이렇게 라테랄로 많이 가서 갈 필요는 없고요. 멀티비드스를 많이 날릴수록 아무래도 블리딩이 많이 생기니까 또 영상 틀어주십시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벌을 이용해서 우선은 쭉 이제 코티칼본을 제거하고 캔서본 익스포즈 시키고 라미넥토미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K펀치나 오스테오톰을 이용해서 IAP를 날리고요. 디스탈도 디스탈 라미나를 날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텍토미까지 다 치고 리가운드 플라범을 제거해서 이제 파이텍토미를 완벽하게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SAP를 뭐 너무 많이 토탈로 날릴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루트를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익스팅 루트를 보고 안 보고는 일단은 뭐 사실 자유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칼을 넣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넣어가지고 디적토미를 이제 요 끝까지 거의 페디클의 미들 사이드까지 넣고 이런 식으로 오스테오톰을 넣어서 앞쪽에 애뉴라 쪽 안테리 애뉴라랑 그쪽을 약간 소프트 티슈 릴리즈를 좀 시킵니다. 그래갖고 이제 RF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다일레이션을 시킵니다. 이렇게 케이지 트라이를 넣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일레이션을 시켜가지고 바디를 익스펜전을 좀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한 10mm 정도 만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작업을 이렇게 큐렛이나 이런 기구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가 본 워크 안에 있는 디스크 메탈을 제거하고 이제 엔드 플레이트를 좀 더 깎아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시하게 이제 서브컨트라본을 이제 익스포즈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디스탈 그 디섹토미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절반 정도를 디섹토미를 어느 정도는 이제 미드라인까지 넘어가서 가야 이제 반대쪽까지 이제 디스섹토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디스크 프레퍼레이션을 잘해서 우리가 유니 온도 좀 더 우리가 퓨전 레이트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용도 스코프로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틀어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디스크 프랩을 이제 우리가 디스크 프랩 본거라 하는데 이렇게 PSA에서 본을 조금 뭐 살짝 매서 큐렛으로 오스테오톰을 넣고 큐렛으로 조금 끄어내서 조금 얻어서 요거를 같이 쓰는 것도 좀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에 스코프를 뺀 상태에서 깔때기를 넣고 이렇게 스코프를 뺍니다. 라테랄로 포지션을 시암을 돌려놓고 스코프를 뺀 상태에서 이제 본을 이 깔때기를 넣어가지고 넣고요. 스코프를 아무래도 빼는 이유는 물이 이제 계속 와류가 되면은 이 본 자체가 날아가서 아무래도 퓨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본 패킹을 스코프를 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케이지는 이렇게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큰 케이지를 씁니다. 15 곱하기 이제 40 정도 되는 올립 케이지를 이렇게 쓰고요. 저희 보시는 이제 그 브레이드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이드입니다. 이게 그 안에 이제 프로텍트 2 스파이크 돼 있는 블레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이드로 이제 루트와 이제 그 듀라를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안에 요 케이지를 넣을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안에 블레이드를 투스파이크 블레이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스코프를 보면서 이제 케이지를 넣는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넣고요. 가이드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게 이런 케이지를 뒤에서 삽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랜스버스로 넣고요. 이런 식으로 꽉 채워가지고 페디클 투 페디클 이렇게 넣고 페디클 스크루 픽세이션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영상 좀 틀어주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블레이드가 투스파이크 블레이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에 케이지를 이제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눕힐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말바굽처럼 되어 있는 기구가 있는데 그걸로 해서
트랜스버스하게 눕힙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쳐서 트랜스버스하게 위치를 케이지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임팩터를 이용해 가서 좀 더 눕히고 싶은 임팩터를 이용해서 눕혀가지고 트랜스버스하게 만들어서 케이지를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70세 이제 그 스폰딜리시스 그레이드 1인데 왼쪽 통증이 페인이 심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AP랑 그 미드라테랄 다이아메트를 보고 한 50 정도가 된다고 45에서 50 정도 되면은 충분히 40은 케이지를 넣고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MRI 보시면 이렇게 왼쪽 쪽에 이제 4번, 5번 왼쪽 쪽에 이제 이렇게 리셋이 있어서 이렇게 스팅이 있었고 포스트업 사진입니다. 그래서 케이지가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되었고요. 리덕션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루 픽세이션하고 마무리했고요. 케이지 위치를 보시면 이제 트랜스버스하게 위치시키고 좌우 이제 투 페디클을 이렇게 꽉 채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스피킹은요. 계명대학교 손은석 선생님이 미니멀 인베시브 포스티러 서저리에 대해서 프립 또는 트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 손은석입니다. 저는 MIT 트립을 시행할 때 우리가 생기는 케이지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과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예방할 수 있는 서지컬 스트레이티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환자인데요. 환자가 57세 여자 환자고 디저네시스 스폰딜로이시스가 있고 환자가 CRF가 있었던 환자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파셋 시스트가 있고 스폰딜로이시스가 있어서 레프트 사이드로 MIT 트립을 시행을 했는데 이제 수술한 다음에 이제 2개월 2주 쭉 지나면서 케이지가 뒤쪽으로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1년 조금 넘어서까지 이제 점점 더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리비전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리비전은 이제 오픈 서저리를 해서 바이라테럴 트립을 이제 시행을 했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가끔은 좀 보게 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지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을 보면 문헌 고찰을 해보니까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सब사이던스하고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특히 이제 레트로펄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말포지션에 대한 케이스 리포트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주로 흔한 문제는 이제 सब사이던스하고 마이그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헌을 살펴보면 이제 케이지 सब사이던스가 문헌에 따라 굉장히 이제 보고가 좀 다른데요. 여기서는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좀 바뀌었습니다.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이제 주로 영향이 있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 다음 요 논문은 이제 환자가 케이지 सब사이던스하고 관련된 인자로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하고 관련된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술한 주위의 인접 분절 케이지 높이보다 일정 더 많은 이제 케이지 높은 케이지를 썼을 때 이제 सब사이던스가 좀 많이 발생했다, 이제 그런 논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엔드 플레이트 쉐입을 콘케이브 일레귤라 쉐입으로 몇 가지로 나눠서 그 수술한 레벨의 엔드 플레이트 쉐입이 일레귤라 했을 때 सब사이던스가 많이 이제 발생했다, 이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케이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논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케이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팩터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일단 페이션트 팩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지 사이즈가 그 페어 쉐입의 이제 디스크 쉐입이 있으면은 케이지가 컨택트 면이 이제 이 2포인트밖에 안 돼서 주로 이제 케이지 마이그레이션이 주로 생길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엔드 플레이트 인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 팩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논문은 이제 케이지 로케이션에 대한 건데요. 케이지가 이제 포스트리어 로케이션이 됐을 때
케이지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주로 일어났었다 이제 그런 논문이 되겠고요. 이것도 보면은 케이지의 로케이션이라든지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었다 이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문헌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सब사이던스하고 마이그레이션의 이제 각각의 인시던스들은 이제 문헌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해서 이제 그런 것 같고요. सब사이던스의 리스크 팩터로는 이제 페이션 팩터로는 이제 주로 되어 있는 게 오스테오포로시스하고 그다음 엔드플레이트의 몰폴로지가 주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지칼 팩터로는 케이지의 포스트레어 포지셔닝하고 그다음에 케이지 하이트를 높은 하이트를 썼을 때 주로 सब사이던스가 생겼다 이제 글이 돼 있고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거는 이제 페이션 팩터로서 오스테오포로시스, 그다음에 페어 쉐입 디스크, 그다음에 인접 분절의 디스크의 쉐입 같은 것들이 언급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서지컬 팩터로는 마찬가지로 포스트럴 케이지 포지셔닝하고, 그다음에 수술할 때 엔드 플레이트 인저리, 그다음에 케이지를 2개 썼을 때보다 싱글 케이지를 썼을 때, 그다음에 언더사이즈드 케이지를 썼을 때, 그다음에 케이지의 쉐입, 그다음에 퓨전 레벨 등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조금 써야 되겠느냐. 이제 페이션트 팩터는 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포로시스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트리트먼트를 하고 뭔가 좀 리스크할 때에는 이제 유니라테럴 어프로치보다는 이제 바이라테럴, 슬립을 할 때는 바이라테럴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이제 주로 중요한 게 이제 서지컬 팩터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케이지 사이즈가 이제 오버사이즈가 되면 주로 सब사이던스 생기고 이제 언더사이즈 케이지를 집어넣으면 마이그레이션이 주로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케이지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이즈가 케이지가 적절한지를 뭐 살펴보면 일단 노멀 디스크 하이트를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아놓는 게 좋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CT하고 MRI 등을 이용을 해서 노멀 디스크의 하이트를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이제 보고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 조금 다르고 보고에 따라 좀 다르지만 주로 한 10mm 안팎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 레벨에서 조금 가장 높은 걸로 돼 있고 그 위로 가면서 조금 적어들고 그래서 일단 노멀 디스크 하이트는 대략 10mm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지를 집어넣을 때 이제 노멀 얼라이먼트도 우리가 뭐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스파인 룸바 로도시스의 노멀 얼라이먼트는 사람마다는 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그 각 세그멘트에서 그 로도시스를 이루는 각은 어느 정도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L 이제 1, 2 레벨에는 5% 정도 그리고 이제 4, 5, 5S1 가면서 점점 많아져서 5S1에는 원래 한 30% 정도 로도시스를 이루고 있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원래 환자가 로도시스가 50도가 있다고 해서 이제 환산을 해보면 뭐 5S1에는 대략 15도 정도 원레벨에서 이제 있는 건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룸바 로도시스의 한 80% 정도는 디스크의 쉐입이 담당을 하고요. 한 20% 정도는 이제 본 몰폴로지가 담당하기 때문에 요거에서 한 우리가 디스크 쉐입에 따라서 이루는 각도는 요거의 한 8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적절한 이제 우리 사이즈를 선택을 하면 그 사이즈의 케이지를 잘 안전하게 넣기 위한 그런 테크니컬 스트래티지가 필요하겠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케이지를 잘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파세토토미나 애뉴로토미를 좀 와이드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 디섹토미는 컴플리트하게 하고 엔드플레이트 프리퍼레이션은 메티큘러스하게 하고 이제 트라이얼 인서션을 통해서 적절한 사이즈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케이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패드클 스크류 사이에 적절한 컴프레셔 폴스를 가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케이스 하나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이 환자는 이제 79세 여자 환자 5S1에 이스믹 스폰디로리시스가 있고 뉴랄 포라미나 스테노시스가 이렇게 심했던 환자인데요.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우측이 이제 세팔라드고 좌측이 이제 카우다드가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시야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먼저 이제 머슬을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L5의 인피리어 아티큘라 프로세스를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셋 조인트 서페이스가 보이고 S1의 슈페리어 아티큘라 프로세스가 보이게 되죠. 근데 슈페리어 아티큘라 프로세스를 L5의 페드클을 베이스를 확인한 다음에
버로 갈아서 제거를 이제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파세텍토미가 됐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L5 엑시팅 너브 루트가 보이고 이 안쪽으로는 이제 트래버싱 너브 루트가 보이겠는데 이 환자도 여기 보면 디스크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을 디스크 스페이스 프리퍼레이션을 이제 하기 위해서 좀 이제 라데랄로 이제 이것도 이제 슈피러 아티큘러 프로세스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엑시팅 너브 루트를 잘 확인을 하고 애뉴로토미도 이제 페디클 라데랄이 있는 데까지 가능하면 와이드하게 해야 엔드플레이트 프리퍼레이션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환자는 이제 디스크 스페이스로 나이프도 잘 들어가지가 이제 않고 이제 그 피치타리도 잘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잘 들어가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 스폰딜로리세시스, 이스믹 스폰딜로리세시스 특히 그런데 그 아래쪽 버테브라 바디의 그 포스테리어 콜텍스가 디스크 스페이스를 이렇게 좀 가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펀치, 키레스 펀치 등으로 지금 이 뒤쪽에 있는 바디 뒤쪽에 있는 본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야 이제 디스크 스페이스 쪽으로 가는 그 공간을 우리가 잘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마저 지금 이제 그 프리어를 통해서 디스크 스페이스를 좀 확인을 하고요. 오리엔테이션을 확인한 다음에 처음엔 다른 게 잘 안 들어가고 이게 지금 오스테오톰을 집어넣은 건데요. 오스테오톰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디스크 스페이스를 조금 벌립니다. 조금씩 벌리고 그 다음에 소프트 티슈를 마저 애닐루스하고 마저 좀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벌려 나가고 여기는 이제 슈피러 아티큘러 프로세스가 라데랄 쪽에 조금 나온 부분을 마저 정리를 하면서 이제 펀치로 파셋 조인트 라데랄 있는 데 쪽을 이제 토탈 제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MI 서저리는 우리가 오픈 서저리 때는 디스크 스페이스를 벌리기 위해서 이제 패드클트 사이를 디스트랙션 한다든지 기타 뭐 라미나 스프레더 등을 이용을 해서 벌릴 수는 있지만 이제 MIS 프로시저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하면 이제 쉐이버가 조금 이제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쉐이버를 이용해서 조금씩 해서 디스크 스페이스를 이제 벌리게 되겠고, 이제 그렇게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저 디스크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쉐이버를 조금씩 이제 1mm씩 큰 거를 쓰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를 이제 해서 이 환자는 이제 결국 뭐 이제 디스크 스페이스가 좀 좁았지만 이제 나중에 10mm 케이지까지 이제 좀 이제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저 본 그래프트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지를 집어넣기 전에는 이게 루트 리트랙터로 이제 나가는 그 트래버싱 너브 루트하고 엑시팅 너브 루트를 잘 프로텍션을 하는 게 케이지를 집어넣으면서 이제 루트 인저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원래 디스크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았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하이트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순천대학병원 장혜정 선생님이 미니멀 인베이시브 엔티게 서저리 올린 드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학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 녹화를 대신하게 된 점 참석자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케이지 서브스턴스입니다. 2019년 발표된 메타 아날리시스는 14개 아티클을 분석해서 서브스턴스의 인시던스를 10.3%, 재수술률을 2.7%로 보고하였습니다. 서브스턴스는 발생 시기에 따라서 인트라오퍼러티브와 포스트 오퍼러티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트라오퍼러티브는 얼리 이아트로제닉 타입으로 50% 이상이 프로그레션 한다고 하였습니다. 포스트 오퍼러티브는 딜레이드 스폰테니스 타입으로 엔드플레이트 리모델링의 노멀 프로세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는 인트라오퍼러티브 서브스턴스를 8%, 포스트 오퍼러티브 서브스턴스를 10%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레이드에 따라 나누면 뎁스를 2mm, 3mm, 4mm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마취 등은 퍼센트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구분해서 25% 이상인 그레이드 1부터 서브스턴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스크 팩터를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리스크 팩터 중 컨펌드 팩터를 정리해보면 인트라오퍼러티브 엔드플레이트 인저리, 다분절 수술, 그리고 스탠드얼론 케이지 등이 있고 본 퀄리티가 안 좋은 경우와 피메일 섹스 등이 있습니다. 케이지 피처도 특징적인데 케이지 하이트가 큰 경우에 리스크 팩터가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오버 하이트와 옵티멀 케이지 하이트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피피셜 림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케이지 하이트를 옵티멀 하이트라고 하였습니다. 숏 랭스의 케이지도 에피피셜 림을 커버하는데 부족하다는 점에서 리스크 팩터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리스크 팩터로 의심받는 것들은 오베시티 등이 있고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 서저리를 나누어서 할 경우에는 안테리어 서저리 후에 보행을 하게 되면 마치 스탠드얼론 케이지와 같은 효과 때문에 리스크 팩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65세 여자 환자로 수술 직후에는 괜찮았지만 보행 1일째, 4일째 서브스턴스가 유의미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리스크 팩터를 보시면 서지컬 인스트루먼트에 의한 엔드플레이트 인저리가 있겠습니다. 오발 쉐입의 쉐이버라든지 디스크 스페이스가 좁을 때 사용하는 이제 콥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스크 팩터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디베이트가 있지만 오버 디스트랙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케이지 하이트가 오버 디스트랙션 갭, 즉 케이지 하이트와 수술 전 디스크 하이트와의 그 간격보다 케이지 하이트가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케이지 앵글 6도와 12도가 어떤 리스크 팩터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시면 스탠다드한 라테럴 포지션을 취하고 클리어한 AP 라테럴 뷰 그리고 디스크 익시전과 엔드플레이트 프리퍼레이션 할 때의 정확한 방향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인터버디 스페이스를 오픈할 때 블런트한 포스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엔드플레이트를 어떻게 프로텍션 하느냐가 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지 말 포지션입니다. MIS 엘립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라테럴로 삽입된 케이지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는데 특히 케이지가 정확한 위치에 잘 삽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지 말 포지션의 임상적 의미는 인다이렉트 컴프레션 이펙트가 감소하고 반대편의 포라미나 인크로치먼트에 의해서 너브루트 심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시던스는 높지 않지만 리비전 레이트가 높다고 보고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컨트라라테럴 루트 심텀에 의해서 리비전 서저리가 시행된 비율이 1.4%로 보고하였고 인다이렉트 컴프레션이 페일해서 추가적인 포스트 컴프레션이 필요한 경우가 2.5%라고 하였습니다. 리스크 팩터를 보시면 올립은 딜립에 비해서 올소고나 매뉴버의 페일 때문에 좀 더 위험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케이지 로케이션이 딜립은 안테리어 원서드에 위치하지만 올립은 미들 원서드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올립에서 올소고날 앵글이 부족할 경우에는 케이지가 오블리크하게 삽입되고 반대편에 남아있는 디스크가 벌징 아웃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스 머슬이 크거나 벤트럴 디텍션 된 경우 하일리아 크러스트에서 그러한 위험성은 더 증가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시면 수술 전에 컨트라라테럴 포라미나 패스로지를 잘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내비게이션이나 오함을 쓰고 올소고나 앵글레이션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숏 앤 네로우 케이지를 쓰거나 특히 올립에서 스몰 사이즈 케이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케이지 인서션의 디렉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지 오버 행잉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4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해서 케이지 오버 행잉 인시던스를 45%로 보고했습니다.
케이지 랭스가 중요한데 롱 랭스의 케이지는 에피피셜 림을 충분히 커버하는 장점이 있지만 케이지 오버행의 리스크가 있고 반대편 너브루트 심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숏 랭스의 케이지는 버테브럴 바디 다이아몬드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 단점이 있고 케이지 서브스턴스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케이지 오버행잉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 임상적인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고 향후 많이 그 사용량이 증가할 BMP와 관련해서 뉴로바스큘라 리테이션에 대한 효과도 좀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음 케이지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케이지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하고 대부분 케이스 레포트 형식이며 라테랄 퓨전에서는 그 인스턴스가 낮다고 보고됩니다. 엔도스코프를 이용한 라테럴 퓨전에서 케이지 마이그레이션의 인시던스를 3.8%로 보고하였는데 리비전 서저리가 대부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가설로는 케이지와 엔드플레이트 서페이스의 컨택트가 부족할 경우 이러한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케이지 서브스턴스는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가 있고 엔드플레이트를 프로텍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케이지 말포지션은 리비전 레이트가 높고 케이지의 올소구나 인서션이 중요하겠습니다. 케이지 오버행잉과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는 임상적 의미에 대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고 엔드플레이트의 사이즈, 케이지 랭스, 케이지 엔드플레이트 컨택트에 대한 면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됐는데요. 이 짧은 관계로 넷 포지션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수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퓨전하고 보통 퓨전할 때 저희가 이제 디컴프레션도 고려를 하고 어프로치를 하는데 김지훈 선생님 하신 거는 메디알에서 이제 라테랄 쪽으로 디컴프레션 하면서 스티프레이션을 만드시는 거고 원장님께서는 캠빈 초에를 이제 바깥쪽에서 라테랄 쪽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센트럴 디컴프레션 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두 분한테 또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이제 뭐 라테랄 어프로치를 인다이렉트 디컴프레션 요새 시작하시는 분들 아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프로치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리세시스 그레이드 1, 2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심한 분들이잖아요. 라테랄은 구멍이 좀 큰데 캠빈 레이어로 하는 그런 분들은 되게 작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인다이렉트 디컴프레션 해가지고 선생님과 결과가 좀 있으신지 두 가지 두 분 다 답변해주세요. 예, 그 첫 번째 질문하신 그 어프로치, 그러니까 센트럴 커넬의 스테노시스가 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잠깐 그 발표 화면에 잠시 있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틀립 어프로치에서 SAP만 치고 들어가는 경우는 좀 간단하게 포라미널 스테노시스만 있고 센트럴 커넬 스테노시스 별로 없을 때 그렇게 선호를 하고요. 센트럴 커넬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는 그 포탈 자체를 약간 메디알 쪽으로 가서 파셋 위에서 치고 들어가서 센트럴 커넬까지 디컴프레션하고 그렇게 김준 쌤이 그 보여줬던 피틀립 뭐 그런 그 방향으로 같이 들어가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씀하신 심한 경우에 저도 그 사실은 노력 대비 효과를 봤을 때 이게 많이 심하게 리스테시스가 있고 리덕션이 안 되는 케이스를 억지로 엔도스코프로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는 그냥 오픈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심한 케이스는 엔도스코프를 잘 시도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뭐 저는 이제 그레이드 2까지는 저 크게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여기 저희 병원으로 오실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레이드 2 미만이기 때문에 그레이드 2 안으로는 그레이드 1, 2는 크게 하실 때 테크니컬하게 뭐 해서 전혀 수술하는데 아웃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레이드 3는 안 해봤습니다. 저도 험한 거는 또 안 해봐서. 예. 준 선생님께 한 가지 질문인데 혹시 교수님 때 교회 그
저렇게 40mm짜리 저렇게 큰 페이지를 엔티리를 넣고 싶고 트랜스버스하게. 근데 저렇게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부메랑 게이지를 어떤 걸 하나 설계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오블리크만 들어가고 이쪽을 치면은 들어갈 것 같은데 앞에가 저쪽이 걸려서 잘 안 되는데 아까 봤더니 완전히 트랜스버스가 잘 들어갔더라고요. 혹시 할 때 어떻게 그 힘을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세 가지인데 일단 안테리어 애뉴라 쪽 ALL을 최대한 많이 릴리즈 시킵니다. 안테리어 소프트 티슈를 최대한 많이 릴리즈 시켜가지고 좀 뭔가 앞에가 리더넌트하게 좀 만들어줍니다. 아까도 보면 오스테오톰이 들어가고 약간 케이지 트라이얼이 들어가고 쉘버가 들어가서 앞쪽을 계속 쳐가지고 거의 뚫리랑 말할 정도까지 해주면 일단 익스펜션이 잘 됩니다. 일단 두 번째는 엔드 플레이트를 손을 잘 봐야 됩니다. 미디얼 투 라테랄로 완전히 아까 디섹토미를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거의 듀라 하프를 넘어갈 정도로까지 이제 스코프 이 정도로 다 볼 정도로 일단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 엔드 플레이트 자체가 서브 컨트롤본이 깨끗하게 완전히 고속도로처럼 싹 예쁘게 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돌 때 걸럭거리는 ob스타클이 없으니까 장애물이 없으니까 잘 돕니다. 세 번째는 오버리빙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12를 넣고 싶다. 그럼 13, 14까지 트라이얼을 조금 해줍니다. 트라이얼 좀 해주면 좀 더 바디 익스펜전 앞에서 AL 자체가 많이 조금 헐렁해지고 늘어났기 때문에 바디 익스펜전 생각보다 잘 되거든요. 서브시던스 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사실 우리가 툴립이나 툴도 옛날에는 뭐한 4, 5cm 레이트라를 더 보내가지고 하던 방법, 그다음에 우리 손 시스템의 툴과 디테일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다음에 발전하는 게 있고 그보다 더 미니멀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엔도스코피 하에서 지금 툴립을 하는데 우리 김주현 쌤이 이제 바이포탈, 그다음에 우리 홍윤 쌤은 유니포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엔도스코프를 할 때 그 오픈 우리가 미니 오픈에서 키블라 그래서 할 때는 뭐 케이지까지 그 비교해서 안전하게 볼 수 있는데 엔도스코프로 하면서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른 거 디컴프레션 이런 거 다 좋잖아요. 엔도스코프 안에 디스커스에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오픈할 때도 더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케이지 있으시는 게 제일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파이프 호텔 때는 우리가 스코프를 보면서도 이제 파이퍼타는 일종의 아스로스코프 어시스턴트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케이지를 넣으실 때는 괜찮은데, 근데 그보다 더 미니멀하게 좀 하는 것이 유니포탈인데, 유니포탈 할 때는 이제 브라이트하게 케이지를 넣잖아요. 그래서 케이지 넣을 때도 제가 킹킹되거나 인조리가 되는 것이 항상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까 그 해리슨 케이지 있었고, 그것을 이제 사실은 제가 자꾸 요청을 해서 이제 옛날에 우면세 보고 내가 전화 몇 번 했잖아요. 같이 공동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지금 아까 가운데 가려져 익스텐더블 케이지를 넣으면서 디스크스에다 넣어놓고 할 수 있게끔 좀 안전하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항상 이게 좀 불안해요. 그래서 케이지를 들 때 이 제일 문제 그 과정 중에 이제 그것만 넘길 수 있다면은 그 피부라 그 밑에를 이용한 퓨전보다도 훨씬 여러 개의 장점이 많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두 분이 지금 계속 어떻게 연구 고민을 하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송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유니포탈이나 바이포탈 포크텐 스크루도 리스테스를 리더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투타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엔도스코프에서. 다만 지금 케이지 넣을 때 과정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바이포탈과 유니포탈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여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듀라를 땡기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데미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엑시트 로드는 사실 데미지 확률은 생각보다 낮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경험상은 하고 라테랄 쪽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스파이크가 되어 있는 두 개의 스파이크 되어 있는 프로텍터가 들어가서 일단 거의 여기 막혀 있습니다. 라테랄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이제 루트를 엑시팅을 그러니까 자극할 확률은 낮은데. 아무래도 센트럴 쪽으로 이제 미디어를 리트랙션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4월 하다 보면 5번 루트가 인절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데 이게 결국 트랙션 인절이거든요. 시간이 이거 넣었는데 막 박는데 시간을 1분 이상 지체하고 2분 이상 지체하면은 거기서 사고가 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 2번, 3번 아까 안테나 릴리즈, 티슈 릴리즈 두 번째는 이제 오버리밍하고 서브 콘드라본 깨끗하게 제거하고 세 가지만 하면 정말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듀라 뭐 씹힐 일도 없고 씹히지도 않지만 어차피 리트랙션 인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 타임을 굉장히 줄여서 사고가 별로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현 교수님 마지막으로
선비 교수님께 여쭤보고 누구라도 저 이번 리뷰해 보셨으니까 다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 케이지 마이그레이션에서 그 케이지 쉐입에 대해서 좀 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초창 오래전에 대학교 할때 블랙 쉐입으로 했었고 렉탱귤러로 생긴 것도 있고 익스펜션하는 것도 여러 쉐입이 혹시 마이그레이션에서 그 쉐입에 따른 어떤 게 있는지 또 엔도스코피 같으면 뭐 저는 이제 엔도스코피로 퓨전을 해본 적은 없어서 아무래도 플랩하고 이러면 조금 플랩이 덜 되면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쉐입에 대한 건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 이제 문헌에 보면 케이지 쉐입에 대한 게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렉탱귤러 쉐입이 우리가 키드니 쉐입에 비해서는 이제 케이지의 마이그레이션이 좀 많았다 이제 그런 논문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케이지 마이그레이션은 페이퍼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게 쓰시는 분이 항상 또 같은 걸 쓰시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멀티센터 스터디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정확히 비교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멀티센터 스터디는 이제 어떤 서전의 스유도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쉐입은 렉탱귤러 쉐입이 키드 쉐입에 비해서 좀 마이그레이션이 많아요. 에서 미국에서 저 사실은 처음 엔도스코프에 대해서는 김준 선생한테 가져왔어요. 그 유명 선생한테도 받았는데 이 케이지 마이그레이션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엔드플레이트 이레귤러리티, 엔드플레이트 문제가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좀 범위가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제일 엔드플레이트를 직접 보고 퓨전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내시경 수술에 우리가 굉장히 저는 이게 무섭고 이래서 뭐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쪽에 조금 포인트를 잡으면서 엔드플레이트 프레퍼레이션을 완벽하게 하고 3D로 보면서 완벽한 퓨전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다른 쪽에 그 오픈에 비해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팩터가 아닐까. 그쪽으로 많이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 준비해 주신 우리 세 분, 네 분 연자께 감사의 박수 드리며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세션은 엔도스코픽 스파인 서저리에 대해서입니다. 전주 고려병원 박근호 원장님과 순천향대학교 이재철 교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